네, 정치 속풀이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저희 이제 속닥하게 한번 작은 테이블로 옮겨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제 목소리가 작나요?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서 또 이제 우렁차게 해주시면 서영주 되고요. 의원처럼 좀 우렁차게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 25일 이틀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보니까 지금 이틀째 계속 SNS에 뭐 해명글들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일단 11명에게서 쪼개기로 1억 4천 빌린 거, 이거 좀 의혹이 나오니까 채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세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거다. 뭐 절절한 고마움을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본인 입장에서 고맙겠죠. 그리고 뭐 그 정도 사정 뭐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실 분도 있긴 있을 건데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절절하게 해명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걸 절절하게 해명하신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 2020년부터 2024년만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소득이 있고 했던 기간만 봐도 수입이 한 5억 되잖아요. 네. 쓴 돈이 한 10억이 돼요. 그럼 재산이 5억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산은 7억이 늘었어. 그럼 12억의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럼 뭘로 설명을 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요. 뭐 외부 기타 소득, 뭐 강연료 아니, 무슨 이런 얘기 전직 하시던데. 대통령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예. 뭘 했길래 강연을 해서 10몇억을 벌어요. 국회의원이 강연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받은 강연료는 기타 소득이니까 본인 세비 받은 거랑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네. 그럼 세금 낸 것만 밝혀져도 역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세금 낸 게 없잖아요, 종합소득세.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던 얘기인데 네. 현금으로 주는 것도 걸려요. 그렇잖아요. 원천징수 3.3% 떼고 주잖아요. 예. 그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 다 있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청문회 때 계속 설명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네.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기타 소득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런 게 지금 다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입과 지출, 대차대조를 지금 맞춰서 예. 이게 또 수년치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 부분이나 세금 뗀 부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데 본인 뭐 조의금이라든지 다른 소득으로 잡혀 있는 신고가 안 되는 부분들 수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다니까 24, 25일 날 이 청문회 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직접 다 보여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를 세세하게 꼬투리 잡히지 않게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어설프게 해명을 해봤자 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예. 하지 않겠다는 건데 저는 그 두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이거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그 대차대조표를 공개하면 끝나는 것이고 저는 뭐 구구절절하게 어떤 SNS 올리는 것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빌리러 다니는 그 공박한 부분들을 예. 자꾸 뭐 차용증이 동일하게 썼다는데 무슨 차용증이 뭐 무슨 창작문도 아니고 똑같이 쓰지 그러면 다르겠습니까? 차용증이야 뭐 똑같은 문구에 똑같은 그 네. 공란에다 이름만 쓰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비난이면 비난이고요. 수입 지출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뭐 담백하게 명백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맞다. 그거는 이제 청문회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청문회 준비팀이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을 테고 대차대조표를 공개를 하면 해소될 의혹이다. 뭐 듣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순방 가는 길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본인도 들어봤는데 청문회에서 의혹이 좀 해소될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공개하지 않고 다 청문회 때 밝히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 같거든요. 김민석 후보자는 개인이니까 무슨 뭐 기업도 아니고 대차대조까지 있을 리는 없고 예. 그냥 받은 돈만 엑셀로만 정리된 것만 봐도 돼요. 그걸 뭘 청문회 준비해서 예. 준비를 하면 뭘 준비를 해요. 그냥 자기가 아 이거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며칠이 됐는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돈 빌릴 수 있고 재산이 없을 수 있고 그동안 18년 동안 원외에서 힘들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그 기간 동안 궁박했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다 그 4년만 보잔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이후의 4년 네. 간의 재산의 어떤 변동 과정. 마이너스 5억이 될 게 플러스 7억이 된 걸 어떻게 설명을 하냔 말이에요. 이런 회계 방법은 현대 회계학에 없어요. 예.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교회에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헌금을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하죠. 있는데 네. 그렇죠.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더 근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5년간 헌금이 2억이 뭐 많다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내야 될 어떤 이제 갚아야 될 채무라든지 내야 될 세금이 있는 상황에서 돈이 생겼을 때 이제 헌금을 2억 원씩이나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 일반적인 못하겠다는 사람이 상식으로는 있어서 쉽지 않은데요. 예.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래 없는 사람들이 더 헌금을 많이 내요.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러는데 예. 뭐 건축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작정헌금이든 이런 부분들을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월급을 이만큼 받는데도 헌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교회 다니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예. 본인의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김민석 후보자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학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평가하기는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상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주변의 국회의원들 중에도 참 그 옆에서 보기에도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제가 몇 명 얘기하면 이제 그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재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 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세비를 그대로 갖다가 집에다 갖다 줍니다. 그럼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그 어떤 운영비 예. 라든지 후원금. 후원금 내에서 정확하게 쓰고 어떤 분들은 경조사를 거의 안 가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의 스타일은 또 다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들여다봐야겠으나 예를 들어 이제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정말로 본인의 세비 자체를 아예 그냥 통으로 다 네. 저축을 했고 나머지 수입을 가지고 빚을 갚고 뭐 했는지는 저도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문제고 사실 저도 지갑에다가 얼마 돈을 많이 못 벌지만 돈을 쓸 때도 내가 얼마를 썼는지 잘 몰라요.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쓰면 뭐 현금으로 그렇죠. 쓰면 잘 모르고 예. 또 카드도 쓰긴 쓰는데 제가 뭐 계획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청구서를 봐야 알아요. 이 정도 내가 이번 달에 썼구나. 쓰면 바로 문자로 들어오는.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합산은 안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 4년, 5년치를 제가 정리하려 하면 저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내가 4년, 5년 동안 얼마나 벌어서 내가 얼마를 썼지? 예. 그렇죠. 뭐 그거를 좀 정리하는 과정은 좀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뭐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그걸 어디에 썼나 항목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가 묻는 거는 예. 마이너스 5억이 돼야 될 재산 변동 규모가 어떻게 플러스 7억으로 됐느냐, 들어온 것만 얘기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어디서 뭘 받았느냐, 뭘로 받았느냐, 어디를 통해서 받았느냐. 아무리 기타 소득이 있고 뭐 경조사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7억이나 될 수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정 궁박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부의금이 12억 들어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부의금은 그 신고해도 뭐 증여세도 안 돼요. 네. 예, 우리 실무상 그 상속세도 안 내고요. 그냥 그 상주 걸로 의제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상을 네. 당했는데 부의금으로 한 12억 들어와서 현금으로 그걸로 했다. 그거 외에는 방법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일단은 보시죠. 한번 저는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청문회 팀에. 그러냐면 뭐 네. 제안을 하든 어떠든 간에 제가 뭐 몇 차례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인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 수익과 지출 부분을 정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청문회 전에는 공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 그거를 딱 얘기를 할 것 같고 사실 그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의문점들이 있었다면 본인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총리직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들에 있어서는 못하겠다고 고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겉에서 봐서는 그 사람이 어디서 돈을 버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는데 지금 여기서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그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내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 총리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 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요청한 자료 중에 94건을 요청을 했는데 2건만 제출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보통 여야가 공수가 뒤바뀐 상황이 된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보통 여당에서는 좀 이제 어쨌든 실드를 좀 쳐야 되니까 그렇죠. 청문회 때 소명하면 된다 뭐 이런 네. 논리를 펴시는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네. 그건 전형적으로 청문회 때 제출을 하면은 검증을 하고 이제 팩트 체크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밀어놨다가 그때 다 제출하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오전에 제출 안 하고 재차 한 번 더 끝에. 요구하면 오후에 네. 뒤늦게 막 제출하고 해가지고 볼 시간도 없고. 뭐 이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동안도. 그 뭐 서로 다 아는 방법이잖아요. 예. 불과 몇 달 전에도 양쪽이 공수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예.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굳이 비난은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정도로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적어도 요 정도 방금 말씀드린 뭐 세세한 거 말고요. 어떻게 줄어야 될 자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냐, 10억이 넘게. 그 정도는 해명을 해주는 선에서 그래도 방어가 되고 정말 증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이 새 임기 대통령 시작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인데 뭘 하겠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지금 무슨 헌금 2억이 많냐 적냐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좀 네. 이렇게 확인해봐야 정책적으로도 좀 확인해봐야 되고 그럼요. 물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요구 자료들을 보면 94건 중에 이제 2건을 냈다고 했는데 이제 저는 뭐 지난 정부하고는 비교하고 싶진 않아요. 네. 뭐 아까 공수가 바뀌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네. 한도수 총리도 그랬었고요. 근데 일단은 국회에서 낸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게 공직자는 맞고요. 근데 네. 제가 어제 이제 그 자료 요구 건들을 보니까 다 아들 거, 그 다음에 전처 거, 현처 거, 이제 가족사예요. 그 가족사를 또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김민석 총리 후보자만 좀 더 집중적으로 가면 좋은데 요구하는 자료가 가족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줄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았고 네. 심지어 증인 신청을 국민이 누구를 했냐면요. 전처와 현처를 앉혀놓고 같이. 증인을 신청했답니다. 근데 어제 그 해명 문자가 나온 거 보니까 지금의 아내는 신청하지 않았다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 아니, 같던데요. 그러니까 전처를 부르는 것도 그것도 무슨 제가 도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아들 학비를 전처가 보내셨다 시사적으로 하니까. 얘기했잖아요. 세세한 얘기 안 하고 요거 하나만 얘기해도 좋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제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옛날에 한 이진석 방통위원장 일이요? 네. 청문회 사흘 했잖아요. 사흘한 하루 거 넘기고 하루 넘기고 그거는- 그때 그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맞죠. 이거 표현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때 네. 그 제가 행태는 찾아드릴게요. 말것을 예. 하세요. 제가 행태는 찾아드릴게요 표현. 거의 만행에 가까워요. 그때 끝나고 나서부터 하루 더 하시죠. 그래가지고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애먹이면서 괴롭혔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서로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못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배우자 관련해서 어떻게 뭐 현 배우자와 같이 나란히 그런 막장 드라마를 쓰냐 뭐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현 배우자는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 왜 걱정도 안 전 했다는 배우자 거고. 얘기한 거 말씀하시려고 했겠지만 아들 유학 비용을 전처가 다 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학 비용이 또 많잖아요. 많이 드는 거죠. 예, 미국 재산이 사립대학. 마이너스 5억이라고 2020년에 신고했던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거기에 보낼 수 있느냐? 전처가 다 부담합니다. 그래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지금 12억이 비는데 네. 그래서 부르겠다 하는데 저도 그런 장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해명을 안 하니까 아마 이제 야당이 된 저희 입장에서는 네. 부른 것이다. 예. 민주당도 똑같은 입장이면 불러도 훨씬 많이 불렀을걸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전처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리고 민주당은 불렀지. 아들도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따져보면 이제 하나의 아들이 독립생계를 아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학생인데? 아들. 그러니까 아들도 대학생이 따지고 독립생계를 할 해외에서 정도예요? 별도로 살고 있다 뭐 이런 별도로 말씀이신 것 살고 있는 같습니다. 예. 건데 그러면 성인이잖아요. 독립생계가 아니지. 아니, 성인이잖아요. 성인.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꼭 네. 제가 제일 늘 안타까운 것들이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면 청문회에서 일단 청문회를 하면 건드는 게 정책을 먼저 건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부인, 아들, 딸 거기를 일단 흔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 놓고 나서
사람을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민주당이 그랬다라고 하시려고 가족을 그랬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빵집 예. 가서 저는 그런 것들은 정말 아닌 것 같고 아,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그거는 이제 총리 인청하고 좀 다른 게 그 과방위원장이 그 연장해서 한 거예요. 하루를. 커방위원장이 저희 당 소속은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이제 그분이 선택한 것이고 개인의 선택이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아니 그 이제 그 가방위 분위기에서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니까 네. 안 되겠다 하루 더 하자라고 됐던 것이고 지금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이게 여야 간사 간에 지금 이 일정 조정을 하는 건데 네. 아니 사실 지금 나오는 해명 자체는 수입 지출만 딱 정확하게 해서 보여만 주면 하루면 반나절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1분이면 끝나요. 아니 그냥 1분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걸 안 하고 있잖아. 그걸 뭘로 사를 하냐 그거예요. 아니, 이틀 사라자는 남았는데.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지금 하셔도 될 텐데 지금 하면 괜한 공격 아니, 저희 보고 받거나 뭐라고 하시니까. 사실 그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본인의 아내가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다 발가벗겨진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요? 했잖아요.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뭔가 명확한 소명이 나오면 공격이 무색해질 수 그렇죠. 있다고 하시면 그렇죠. 지금 내는 게 더 그럼. 낫지 않을까요? 청문회 때 그럼 할 게 없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청문회 때 해야죠. 예. 할 일은. 할 일은 해야 되고 예. 다음 주니까 청문회가 또 예.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시간 끌었는데 실패했네. 예, 좀 곤란하셔서 아니요, 상관없어요. 피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도 안 곤란해요. 그럼요. 네, 국민의힘 어제 홍준표 전 시장 돌아온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탈당한 상황이라서 국민의힘과는 뭐 무관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신당 창당 가능성을 좀 물었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가셨거든요. 이거는 뭔가 그래도 내가 뭐 창당이든 뭐든 역할을 좀 해보겠다라는 구성이 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저는 홍준표 시장도 아마 제 생각과 비슷할 텐데요. 왜 자꾸 나한테 신당 창당을 묻지라는 심정일 거예요. 지금 신당을 창당할 환경이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바로 앞에 무슨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무슨 네. 밖에 무소속 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위해서 지금 신당 창당을 하냐. 그러면 이제 아마 뭐 조금 땡겨서 지방선거 때문에 이제 1년도 안 남았으니까 신당 창당을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뭐 예를 들어 이준석 전 후보의 뭐 개혁신당과 뭐 저희 당에서 뭔가 분열이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과 합쳐서 뭐 하겠다 이런 정도 그림을 전제하고 거기에 이제 헤드를 홍준표 전 시장으로 보는 그런 분들의 질문으로 느껴져요. 근데 일단 그럼 그 전제가 먼저 음.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다짜고짜 신당 얘기하니까 홍준표 시장도 아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어제. 예. 혹시 오세훈 시장이 네.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예. 김재섭 의원 또 이준석 의원의 뭐 권영진 의원도 있었다는데 예. 뭐 이런 모임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예. 뭐 그 자리에서는 김재섭 의원에게 당대표 얘기도 조금 뭐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혹시 뭐 이런 모임을 좀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이들이 어떤 뭐 힘을 합하는 모습이 된다면은 본인도 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오 시장님이랑 그분들의 홍준표 시장까지 합쳐진다고요? 예, 너무 이상한데요? 너무 그림 이상해요. 예,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전혀 뭐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그림은 왜 생긴 거라고 보세요? 오 오세훈 시장과 그 젊은 의원들의 모임. 그거는 원래 많이 가까웠잖아요. 이분들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네. 그 각각의 경로로 이준석 의원과 또 그런 게 있었고 4.7 재보궐선거 4년 전에 그때부터 좀 많이 가까워진 거 오 시장님하고는 그다음에 예. 뭐 김용태, 김재섭 그분들이야 뭐 천하용이 그렇게도 가능하고 김재섭 의원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 통해서 오세훈 시장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계 자체가 가까운 거지 이걸 어떤 정치적 결사로 발전시키기에는 네. 홍준표 시장과 이분들은 너무 다르잖아요. 예.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로 네. 선출이 된 상태인데 당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영자당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게 뭐 방송인 이영자 씨가 들으면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미 영남 자민련이라는 것의 줄임말로 이영자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계다. 결국 이제 쇄신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거든요. 뭐 저는 이제 이영자당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예. 그냥 도로 권성동 지도부다.
도로권 지도부예요. 도건 예. 지도부. 도로 그렇게 건설동이에요.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재밌게 분화가 내부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찬탄과 반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찬탄 반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잊어버려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고 그러면 탄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반성. 예를 들면 탄핵을 반대했던 쪽이 이번 대선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사라져야죠. 네. 근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당내에서 그냥 세력을 지도부가 유지하고. 됐잖아요. 그러면 친윤 지도부가 다시 한 60명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원내 지도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 네 명의 어떤 축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네. 근데 저 김근식 교수처럼 말한 대로 이영자당 그거는 지금 지도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나머지는 지금 각자 도생을 위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예. 그랬을 때는 저는 국민의힘이 찬탄반탄에서 계속해서 헤어나지 못하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 뭐 아무리 혁신을 한다 해도 예. 찬탄반탄 여전히 그 당내에서 대립하고 있잖아요. 음. 저는 그게 가장 큰 해소해야 될 숙제다. 지금 뭐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대로라면은 김용태 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별로 진척 없이 뭐 넘어갈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예. 좀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뭐 답답한 지 오래돼가지고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임기가 6월 말까지잖아요. 네. 그때까지 본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새로운 개혁안까지 내서 뭔가를 결론 짓고 내가 관두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렵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도와줄 비대위원도 없고 다 사퇴를 한 마당이고 당내에서도 지지세를 규합하기가 있긴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세력화가 안 되니까 그냥 공허하게 시간만 가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원내대표가 되신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견이 이제 다른 거죠. 다른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자. 혁신이. 과거 이제 인유한 혁신이처럼 네. 그때 대단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만들어서 당을 바꾸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하자. 당원 투표도 아니고 당원 대상 여론조사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맞서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큰 어떤 성과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임기가 6월 말이면은 뭐 다음 주면 거의 끝나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제 진행되기가 좀 애매해 보이고 그대로 넘어간 채로 아마 전당대회가 치러지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어제 좀 발견한 기사 중에 좀 하나 재밌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보통 이제 친윤들을 좀 지원했던 친윤 외곽 조직의 이영수 회장 있잖아요. 네. 이분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친윤들도 보니까 좀 약간의 분화가 일어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뭐 그런 움직임 같은데 이 두 분의 만남은 혹시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뭐 조직 세력화 뭐 이런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영수 회장이라는 분이 네. 그동안 저희 당의 외곽에서 주로 조직 관련한 일을 잘 맡아서 해오신 분이어서 네. 왜 그럼 이분이 한동훈 비대위원 전 대표와 만났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분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당의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예. 뭐 어떤 당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말씀드린 당 대표나 당 대선 후보 가는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되니까 만났겠죠. 그분이 왜 만났을까? 한동훈 전 대표. 그게 더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는 뭐 민주당 얘기 좀 하나 여쭤봐야 될 왜 것 국민의힘 같은데 얘기 안 물어봐요? 뭐 아까 다 얘기를 더 중요한 얘기가 기대할 게 없. 저희 당으로 와서 얘기하세요. 있는데. 그래요? 네. 원래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데. 맞아요. 민주당이 8월 2일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친명들 간의 어떤 2파전 구도가 예상이 돼요. 근데 이거 이제 뭐 정청래, 박찬대 두 분을 놓고 네.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좀 갈라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 분위기가 좀 어떤 건가요? 실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원내대표는 김병기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됐고 그때 서영교 의원하고 장을 겨뤘는데
누가 돼도 괜찮았어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됐으니까. 근데 이 당대표 선거는 이게 묘한 게 지금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자체가 친명 그룹에 속하긴 하는데 우리가 박찬대 의원을 생각할 때는 거의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네. 지근거리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죠. 그렇죠. 정청래 의원은 좀 멀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잘 네. 옆에서 보호하고 보좌했던 옹호했던 수석 최고위원 최고위원이었죠.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서도요, 강성 지지층들이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을 둘 다 지지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고 대표 시절에 지켜줬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지금 조금 균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박찬대 의원 쪽의 지지층이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고 네. 또 정청래 의원 쪽의 지지층이 또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양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네. 야, 이거 당대표 선거가 아마 장성철 소장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이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방송인 네. 김어준 씨와의 대결 양상으로 보인다. 그게요. 왜 그 정도 그러냐면 비교가 돼요? 미는 사람이 달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지층의 그렇다는 이 얘기구나. 진영이 그 네. 안에서도 김어준 씨 쪽의 지지층은 정청래 의원을 미는 성향이 강하고 예. 박찬대 그 의원 쪽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더 지지하는 지지층, 우리 당원 지지층이 그쪽으로 또 섰고 모두 다 보면은 다 민주당 지지층이고 또 특히 강성 지지층인데 네. 이게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네. 굉장히 그 대결 구도가 재밌게 되고 그랬어요. 이당 전당대회가 재밌겠어요. 그러면 이 지금 정말 국민의힘이 더 재밌죠. 집권 초에 힘이 강한데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파워가 어디에 있냐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그건 셈인데. 엄청난 사건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 지금 보면 사실 수세에 몰렸다는 걸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네. 내 나- 친구 박찬대가 되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 하나만한 얘기고요. 더 하나만한 얘기는 나 이재명이랑 친해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이러잖아요. 네. 진짜 친하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세다라고 하는데 정말 만약 이겼다. 네.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민주당은 이거 진짜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네. 것들은 그 정청래 의원에 대한 공격의 수위들이 높아요. 예. 그래서 전 당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박찬대 거를-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을 잘 옆에서 보좌할 수 있고 같이 또 여러 가지 견제와 균형 속에서 건강한 어떤 당정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선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당원들도 그냥 본인들이 선택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벌써 지금 시작 전부터 지난 정청래 의원이 했던 말들을 다시 소환시켜서 알고 보면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로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뭐 박찬대 의원 쪽도 뭐 이런 좀 다른 쪽에서 공격하는데 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원들 사이에서 특히나 뭐 이제 둘 다 진영이 똑같은데 어떤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한 상대를 좌표 찍어서 비방하고 혐오하고 예. 어떤 사실들을 뭐 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유포하는 것들 이거는 우리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누구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할 시간은 또 많으니까 네. 저희 또 뭐 다음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